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몽골의 차가운 겨울 아침. 수도 울란바토르의 공기를 가르며 출근길에 나서는 한 젊은이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가 방금 걸어 나온 곳은 한국식 온돌 바닥으로 따뜻하게 데워진 25층짜리 고층 아파트입니다. 건물 외벽에 칠해진 색감, 창문의 구조, 심지어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입구의 형태까지 여러분이 매일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한국의 흔한 신도시 풍경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이 신도시 구역을 몽골과 한국의 동탄을 합쳐 몽탄 신도시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별명은 현재 몽골의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도 자연스럽게 쓰일 만큼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온 젊은이가 꽁꽁 얼어붙은 손을 녹이기 위해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 바로 CU 혹은 GS25 편의점입니다. 간판에 커다랗게 적힌 한글을 지나 매장 안으로 들어서면 진열대에는 삼각김밥과 컵라면, 바나나 맛 우유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메가커피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퇴근길에는 이마트에 들러 한국산 라면과 고추장 그리고 김치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에서 갓 구운 빵을 사서 가족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연출이 아닙니다.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 전체 편의점 시장의 약 90%는 한국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편의점을 간다는 것은 곧 한국 편의점을 간다는 뜻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몽골어보다 한글 간판이 더 눈에 띄는 골목들도 수두룩합니다. 도대체 여기가 서울의 어느 번화가인지 아니면 동북아시아의 거친 바람이 부는 유목민의 땅인지 순간적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도시는 온통 한국의 색채로 덧칠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그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K-팝이 전 세계를 휩쓸며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승리라고 생각하시겠죠. 몽골 젊은이들이 텔레비전 화면 속 한국 배우들의 삶을 동경한 나머지 그들의 소비 습관까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여기실 겁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단순히 한류의 뻔한 성공 공식이나 한국 기업들의 뛰어난 상술이라는 문장으로 뭉뚱그려 포장하기에는 무언가 결정적으로 서늘하고 이상한 지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민간의 소비가 아닌 몽골 정부의 기묘한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울란바토르 시내 한복판에는 서울로라는 이름이 적힌 한국식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공식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몽골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신들의 낡은 국가주소 체계를 한국식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택배를 시키면 한국식 주소 체계에 따라 물건이 배달되고 소방차와 경찰차도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출동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신도시 건설 시스템을 그대로 몽골의 도시계획에 이식하는 작업까지 정부 차원에서 묵인하고 또 장려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화장품을 바를 것인가는 개인의 취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 체계를 바꾸고 주거지의 난방 시스템을 교체하며 도시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수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한 독립된 국가가 자신들의 일상적인 생활 시스템과 행정체계의 뼈대를 다른 나라의 방식으로 거침없이 교체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팬심이나 유행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무거운 현상입니다. 더구나 그 나라가 과거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호령했던 그 어떤 민족보다 자존심 강하고 긍지 높은 몽골이라면 더더욱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거리를 빽빽하게 채운 수많은 한글 간판들, 몽골의 심장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한국식 인프라, 그리고 몽골 사람들의 매일의 식탁을 점령한 한국의 음식들. 이것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거대한 문화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적 생존의 현실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몽골 사람들을 그저 한국 문화를 열렬히 소비하는 순진하고 열정적인 팬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역사상 가장 예리하고 전략적인 감각을 지녔던 한국가의 진면목을 완전히 오해하신 겁니다. 이 화려한 한국식 도시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하고 서늘한 지정학적 비밀이 숨죽여 흐르고 있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뜨겁고 강렬한 자부심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저 넓은 초원 위에서 과거의 영광만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유목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했던 제국을 건설하여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호령했던 칭기즈칸의 직계 후에 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칭기즈칸 동상과 국회의사당의 웅장한 위용은 이 나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과거 제국의 긍지 위에 현대국가의 정체성을 세워 올렸는지를 침묵 속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뼈대는 필연적으로 매우 날카롭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낳습니다. 몽골인들은 외부 세력이 자신들의 영토나 경제, 그리고 고유한 생활 양식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계해왔습니다. 국가의 자원이 유출되거나 외국의 자본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려 할 때마다 몽골 사회는 언제나 거센 정치적 논쟁과 대중의 반발을 겪어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아닌 다른 어떤 강대국이 지금처럼 몽골의 심장부에서 편의점 시장을 독점하고 자국의 방식을 완벽하게 따른 고층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며 심지어 도로명 주소 체계라는 행정의 핏줄까지 자신들의 언어로 바꿔버리려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몽골 정부의 가차없는 철퇴와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에 부딪혀 당장 짐을 싸서 국경 밖으로 쫓겨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프랜차이즈와 생활 인프라가 몽골의 일상을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집어삼키는 과정에서는 그 흔한 마찰음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기묘한 역설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상품의 품질이 훌륭하고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소비 현상이 아닙니다. 국가의 주소 체계를 통째로 갈아엎고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 외국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며 전국적인 유통망과 식량 공급망을 특정 국가의 브랜드가 장악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은 자본주의에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것은 영토와 주권에 극도로 민감한 몽골 정부의 깊은 묵인과 몽골을 움직이는 정치 경제, 엘리트층의 전략적인 허락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철저한 국가 통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화려한 몽골의 한국화 현상은 자유시장이 만들어낸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몽골 정부가 치밀하게 계산하고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준 일종의 국가적 생존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몽골의 지배층은 한국의 자본과 시스템이 자신들의 가장 내밀한 일상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방어벽을 치고 막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길을 내어주고 제도를 뜯어고쳐가며 그 거대한 물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색채로 자신들의 핵심 인프라를 덧칠하는 일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거대하고 무거운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토록 자존심 강한 유목제국의 후예들이 왜 하필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자신들의 밥상과 잠자리, 그리고 도시의 행정망이라는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통제권을 순순히 내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텔레비전 화면 속의 화려한 문화라는 얇고 달콤한 안경을 과감하게 벗어던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진지하게 펼쳐보아야 할 것은 한 장의 차갑고 잔혹한 지도입니다. 그 거대한 지도 위에는 몽골이라는 나라가 근현대사 내내 뼈저리게 알아왔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옥죄고 있는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지정학적 공포가 숨막히도록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 몽골의 위치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와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떠오르시겠지만 지정학이라는 냉혹한 렌즈로 그 지도를 다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18번째로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대륙의 섬은 바다로 나가는 단 하나의 통로도 갖지 못한 채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중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위협적인 두 강대국 사이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거대한 담장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리적 덫이 만들어내는 현실은 몽골 사람들의 일상을 매순간 날카롭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입 지표를 보면 그 숨 막히는 상황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몽골 전체 수출의 80% 이상이 오직 중국 한 나라를 향해 흘러갑니다. 광물 자원을 팔아 경제를 유지하는 몽골의 입장에서 중국은 절대적인 생명줄입니다. 만약 베이징에서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불만으로 국경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통관을 지연시키면 몽골의 경제는 그 즉시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 달라 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국경을 통제하여 몽골 경제 전체가 마비될 뻔했던 끔찍한 기억을 그들은 똑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쪽의 러시아는 어떨까요? 몽골이 소비하는 휘발유와 디젤을 포함한 에너지 자원의 거의 절대 다수가 러시아에서 들어옵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길고 혹독한 겨울을 버텨야 하는 몽골 사람들에게 난방과 물류를 위한 에너지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가스관이나 송유관의 밸브를 살짝만 잠가버려도 몽골의 도시는 그날로 캄캄하게 얼어붙고 맙니다. 정치적 독립을 외치고 싶어도 당장 내일 자동차를 움직일 기름과 온몸을 녹일 불꽃을 이웃 강대국들의 소나귀에 쥐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에게는 경제의 명주를, 러시아에게는 생존의 밸브를 내어준 이 기막힌 상황. 몽골 지배층과 지식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언제 이 두 거인 중 하나가 자신들을 조용히 삼켜버릴지 모른다는 짙은 공포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350만 명에 불과한 몽골로서는 거대한 자본과 인력을 앞세운 이웃나라의 조용한 동화 정책은 무력 침공보다 훨씬 더 무섭고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그들은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소련의 철저한 위성국가로 살아야 했던 뼈아픈 역사를 경험했고 국경 너머 내몽골 자치구가 중국에 의해 어떻게 문화적으로 흡수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몽골이라는 국가는 지도 위에서 이름만 남은 채 실질적인 주권을 잃어버리거나 강대국들의 거대한 자원 공급 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몽골이 앓고 있는 고질적이고도 치명적인 지정학적 질식 증후군입니다. 이 숨막히는 지리적 감옥 속에서 몽골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두 강대국의 심기를 대놓고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비상구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무력으로 두 거인을 상대할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국경을 맞대지 않고도 러시아와 중국의 거대한 그림자를 지워내며 몽골이라는 나라의 균형을 잡아줄 강력한 외부의 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동화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몽골은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도 조용한 생존 전략을 결심합니다. 거대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질식할 것 같은 공포를 느끼던 몽골. 그들이 찾아낸 해법은 외교라는 우아한 단어로 포장된 실로 처절하고도 치밀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1990년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룩한 직후 몽골은 국가의 외교안보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씁니다. 바로 제3의 이웃이라는 정책입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외교 노선으로 헌법적 가치에 버금가게 법제화된 이 개념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입니다.
지리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명의 거대하고 위협적인 이웃 외에 물리적인 영토는 맞닿아 있지 않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강력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세 번째 이웃 국가를 국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찾아 나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몽골은 전 세계를 향해 다급한 구애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은 당연히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었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지나치게 밀착하는 것은 곧바로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영린을 건드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강대국들과도 깊숙이 손을 잡으려 했었지만 역사적인 앙금이 아직 남아있거나 현실적으로 몽골 국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숙이 개입하기에는 문화적 지리적 장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무역협정을 맺거나 일회성 외교 행사 정도로는 두 거대 제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낼 수 없다는 것을 몽골의 엘리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몽골 지배층이 내린 결단의 진짜 무서운 점, 즉 그들이 선택한 방식에 기발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방국이나 동맹국을 찾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몽골이 간절히 원했던 제3의 이웃은 단순히 위기 상황에 군대를 보내주거나 돈을 빌려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의 조용하고도 압도적인 동화 정책에 맞서기 위해 아예 자신들의 민간 생활과 일상 문화 깊숙한 곳까지 자발적으로 침투해 들어올 거대한 문화적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적대적인 국가의 문화적 경제적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라고 판단된 제3국의 문화를 국가의 안방까지 스스로 초대하여 튼튼한 방어벽으로 삼는다는 발상, 자신들의 일상과 거리를 기꺼이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나라의 자본과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견 또 다른 식민지로 전락하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토의 생존이 걸린 위기 속에서 영토에 욕심이 없는 국가에게 일상의 통제권을 일부 내어주는 것은 몽골에게 있어서 주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극단적이고 대담한 지정학적 도박이었습니다. 외교관들이 서명한 종이에 적힌 조약만으로는 결코 몽골의 거리를 걷는 평범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몽골의 미래 세대가 중국의 거대한 자본이나 러시아의 압도적인 에너지 권력에 심리적으로 서서히 굴복하지 않으려면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숨쉴 수 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화적 중력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베이징이나 모스크바가 아닌 제3의 대안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소비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국가의 내면적인 독립이 유지될 수 있다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절박하고도 치밀한 생존의 계산 속에서 몽골은 완벽한 제3의 이웃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주위를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모든 조건이 기적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수면 위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나라는 몽골의 거친 초원을 단숨에 매료시킬 만큼 막강한 경제력과 세련된 문화적 파급력을 앞세우고 있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아시아라는 깊은 지리적,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서도 험난한 바다나 혹은 뚫을 수 없는 군사적 완충지대에 의해 철저하게 가로막혀 있어 몽골 영토에는 단일 밀리미터의 위협도 가할 수 없는 완벽하게 무해한 거리를 지니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까다롭고도 모순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며 몽골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심장부를 향해 당당히 걸어들어온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몽골이 그토록 절실하게 찾던 완벽한 제3의 이웃으로 하필이면 한국이 낙점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몽골 사람들이 그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혹은 아이돌의 춤과 노래에 열광해서라는 낭만적인 대답은 이 냉혹한 지정학의 세계에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몽골의 엘리트 전략가들이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차갑고 실용적인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물리적 조건과
문화적 특성을 냉정하게 분석했고, 한국이야말로 몽골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거대한 이웃 국가들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완벽하게 안전한 강대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지리적 안전성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력과 첨단 기술, 막강한 문화적 파급력을 가진 동북아시아의 강국입니다. 하지만 몽골의 입장에서 한국의 가장 큰 매력은 그 강력한 힘이 결코 몽골의 영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 사이에는 바다가 있고 북한이라는 군사적 완충지대가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올 일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몽골에게 영토적 야심을 가질 수도 없는 무해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 확장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사는 몽골에게 군사적 위협은 제로에 가까우면서 경제적 지원은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한국은 하늘이 내려준 완벽한 안보 파트너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놀랍도록 깊은 인종적, 문화적 유사성입니다. 몽골과 한국은 언어의 뿌리를 공유하며 외모와 체형 등에서 묘한 동질감을 가집니다. 이는 거대한 경제적 침투를 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서양 화장품이 몽골 시장에서 고전할 때 한국 화장품 산업은 시장을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피부 타입과 미적 기준이 비슷한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산 화장품은 맞춤복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콤하고 뜨거운 국물을 즐기며 고기를 사랑하는 한국의 식문화는 몽골 사람들의 입맛에 이질감 없이 녹아들었습니다. 서양 문화가 낯선 외투처럼 겉돌았다면 한국 문화는 원래 입고 있던 옷처럼 편안하게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가진 고도의 압축 성장, 경험과 화려한 대중문화의 힘이 더해졌습니다. 몽골의 젊은 세대는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젊고 역동적입니다. 이들은 낡고 칙칙한 과거의 잔재에서 벗어나 세련되고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빌딩 숲, 깔끔하게 정돈된 시스템,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매력적인 콘텐츠까지 한국이 가진 부드러운 힘은 몽골 청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미래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선택된 것은 노래를 가장 잘 부르거나 제품을 가장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몽골의 입장에서 한국은 치명적인 영토적 위협이 없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강대국이었으며 동시에 이질감 없이 자신들의 일상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닮은 꼴의 선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갑고 정교한 국가적 계산표가 완성되고 양국 정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자 마침내 거대한 자본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단순한 이윤 창출이라는 상업적 목적을 넘어 몽골의 척박한 초원 위에 아주 특별하고도 예리한 무기를 쥐고 일제히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울란바토르의 밤거리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갑고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그 어두운 골목마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 편의점의 네온 사인들입니다. CU와 GS25의 간판은 단순히 늦은 밤 야식을 파는 상점의 불빛이 아닙니다. 지정학이라는 새롭고 차가운 안경을 쓰고 이 거리를 다시 바라보면 도시 곳곳에 촘촘하게 밝혀있는 800여 개의 한국 편의점들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윤을 쫓아 몽골에 진출한 평범한 소매점이 아니라 몽골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두 강대국의 문화적 흡수를 막아내기 위해 수도의 심장부 곳곳에 은밀하게 세워둔 수백 개의 보이지 않는 문화적 초소이자 최전방 방어진지입니다. 몽골 전체 인구의 70%는 35세 이하의 젊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동시에 가장 얇고 취약한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과거 유목 생활의 낡은 관습이나 기성세대의 무거운 이념보다 현재의 편리함과 세련된 감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역동적인 젊은 세대들의 일상적인 소비 공간이
중국의 거대 자본이 쏟아부은 상점들이거나 러시아의 투박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낡은 공간이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몽골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뇌리와 생활 습관 속에는 자연스럽게 이웃 강대국들의 문화적 유전자가 깊숙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한국과의 심리적 국경을 무너뜨리고 미래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동화 정책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몽골의 전략가들은 이 치명적이고 중요한 공간을 한국이라는 완벽하게 무해한 제3의 안보 파트너에게 전면적으로 개방해버렸습니다. 시장 점유율 90%라는 경이로운 숫자는 단순히 장사를 잘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몽골 사회가 다른 어떤 국가의 자본도 이 영역에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국에게 일종의 독점적인 문화적 방어권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몽골의 청년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한국 편의점에 모여 앉아 매콤한 떡볶이를 나누어 먹고 한국식 핫도그를 한 손에 든 채 거리를 활보합니다. 주말이면 메가커피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맘스터치에서 햄버거를 베어 뭅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며 소비하는 이 모든 평범한 시간들은 몽골의 수도 한가운데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비중국, 비러시아 구역을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한국의 맛과 서비스 시스템에 익숙해질수록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뿜어내는 거대한 문화적 중력장은 그 힘을 잃고 맥없이 튕겨져 나갑니다. 편의점의 깔끔한 진열대와 24시간 꺼지지 않는 눈부신 조명은 몽골 젊은이들에게 단순한 소비를 넘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세련되고 현대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강렬한 소속감을 부여합니다. 삼각김밥 한 개와 바나나 맛 우유 한 병은 그저 혀끝을 자극하는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몽골이 강대국에 갇힌 내륙국이라는 답답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글로벌하고 자유로운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드는 강력한 백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물건들이 사실은 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거리를 밝히는 작은 편의점들이 몽골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수백 개의 요새가 되어 거인들의 그림자를 밀어내고 있는 풍경은 현대 지정학이 만들어낸 가장 극적인 예술 작품입니다. 그러나 몽골 엘리트들의 치밀한 생존 전략은 결코 식탁 위의 매운 라면과 차가운 커피 한 잔에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몽골의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더욱 확고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땅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파격적이고 깊은 수준의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지상에 보이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밑바닥, 자신들의 영토, 그 가장 깊고 내밀한 흙 속으로 한국의 핵심 시스템을 초대하기에 이릅니다. 편의점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도시의 세련된 표정이라면 도심 곳곳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 단지와 도로 밑바닥에 새겨진 주소책에는 그 도시의 근육이자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 정부는 이제 단순히 한국의 유행을 뒤따르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도시 운영 시스템 자체를 자신들의 영토 안으로 깊숙이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나타나는 이른바 몽탄 신도시의 풍경은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의 동탄 신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고 해서 현지인들이 붙인 이 별명은 이제 몽골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25층에서 30층에 이르는 고층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선 모습은 서울의 위성도시에서 흔히 보던 풍경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짜 이유는 화려한 외관이 아닙니다. 바로 아파트 바닥 밑에 숨겨진 온돌 시스템입니다. 영하 30도 이하의 혹독한 추위가 수개월 동안 이어지는 몽골의 겨울을 버텨내기에 바닥 전체를 고르게 데워주는 한국식 온돌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완벽한 난방 기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거실 구조부터
주방의 배치, 현관의 신발장 위치까지 한국의 설계 방식을 그대로 따온 이 아파트들은 몽골의 상류층과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삶의 질을 상징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의 내부 구조를 통째로 한국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몽골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의 밑바닥에 한국의 유전자가 깊이 새겨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의 핏줄, 즉 주소 체계의 변화입니다. 최근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한국식 도로 명판이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길 이름을 한국어로 적어놓은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행정안전부와 국토정보공사가 몽골 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한 거대한 국가 기반 시설 사업의 결과입니다. 과거 몽골은 체계적인 주소 시스템이 부족해 택배 하나를 보내려 해도 주변 건물을 설명해야 하거나 우체국에서 한참을 헤매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소방차나 경찰차가 신고 지점을 정확히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이 선택한 해결책은 바로 한국의 도로명 주소 체계였습니다. 약 1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을 통해 몽골의 수도는 이제 한국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시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한국식 내비게이션을 보며 정확한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하고, 소방대원은 한국식 주소 체계에 따라 최단 거리를 계산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한 나라의 주소와 공간 정보를 타국의 시스템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가장 내밀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이며, 이는 양국 간의 신뢰가 단순한 우방 관계를 넘어 생존을 함께하는 공동체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몽골은 지금 자신들의 영토를 읽어내고 관리하는 눈과 뇌를 한국의 방식으로 교체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시의 외형부터 행정의 핵심적인 알고리즘까지 한국화된 몽골의 모습은 이제 거대한 두 강대국 사이에서 몽골이 선택한 생존의 길이 결코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자신들의 땅 밑바닥에 한국이라는 강력하고 정교한 뿌리를 깊게 박음으로써 이웃 강대국들이 함부로 자신들의 공간을 재정의하거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대한 방어막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냉혹한 논리 속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과 신뢰가 공짜로 주어질 리 만무합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최첨단 시스템과 행정 노하우를 아낌없이 몽골의 초원 위에 쏟아붓고 있는 이면에는 한국 역시 생존을 위해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하는 거대한 보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상이 화려한 도시의 풍경을 지나 몽골의 거친 흙더미 속에 묻혀있는 차갑고도 단단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무대 위에서 일방적인 베풀미나 순수한 호의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몽골이 한국이라는 든든한 문화적 방패를 얻기 위해 수도의 가장 핵심적인 일상과 행정망을 내어주었다면, 한국 역시 이 거대한 거래를 통해 얻어내야만 하는 국가적 사활이 걸린 목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첨단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경제 대국이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자원의 절대적 빈곤입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첨단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려면 히토류를 비롯한 핵심 전략 광물이 그 어떤 자원보다 절실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필수 광물의 절대 다수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그 수입처의 압도적인 비율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정책 이반자들에게 늘 서늘한 공포로 작용해왔습니다. 만약 베이징이 어느 날 갑자기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히토류 수출의 문을 걸어 잠그거나 관세를 무기화한다면 한국의 첨단 산업 공장들은 그 즉시 숨을 헐떡이며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있어서 몽골이 겪고 있는 지정학적 질식 증후군 못지않게 두려운 생존의 위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국의 절박한 이해관계는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그리고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몽골에 거친 황량한 초원 아래, 그 차가운 지층 속에는
전 세계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엄청난 양의 광물 자원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구리와 우라늄의 매장량은 엄청나며 무엇보다 첨단 산업의 필수 비타민이라 불리는 히토류 매장량에 있어서 몽골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몽골은 단순히 삼각김밥과 커피를 조금 더 팔 수 있는 소비시장이 결코 아닙니다. 몽골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라는 거대한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피난처이자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구원해줄 지하의 보물창고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 울란바토르 시내의 몽탄 신도시 아파트를 보며 문화적 자부심에 취해 박수를 치고 있을 때 양국의 엘리트들은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훨씬 더 거대하고 차가운 계산서를 은밀하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몽골인들에게 가장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과 현대적인 도시의 핏줄을 선물하고 그 대가로 몽골의 지하 깊은 곳에 묻혀있는 전략 광물에 대한 우선적인 탐사권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장받는 구조를 완성한 것입니다. 편의점 매대 위에 보기 좋게 진열된 컵라면과 화장품은 사실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흙 한 줌을 얻어내기 위해 파견된 부드럽고도 치명적인 교환원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국가의 명운을 걸고 조용하게 벌어지는 미래 자원 전쟁입니다. 몽골은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인프라 기술을 방패 삼아 두 강대국의 동화 정책으로부터 독립을 지켜내려 합니다. 동시에 한국은 몽골의 풍부한 자원을 발판 삼아 중국의 자원 독점이라는 숨막히는 목줄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각자의 뼈아픈 약점을 서로의 강점으로 완벽하게 메워주는 이 놀라운 지정학적 춤사위는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축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치밀한 전략도 영원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빛이 눈부시게 강렬해질수록 그 이면에 드리워지는 짙은 그림자 역시 길어지게 마련입니다. 몽골의 심장부에서 대놓고 벌어지는 이 화려한 한국화의 물결을 국경 너머에 버티고 선 두 명의 거인이 언제까지나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만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북쪽의 툰드라와 남쪽의 만리장성 너머에서 이제 서서히 이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향해 차갑고 서늘한 맹수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초원 위에서 펼쳐지는 이 화려하고 대담한 줄타기는 과연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앞세워 일상의 영토를 지켜내려는 몽골의 전략은 분명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무대의 장막 뒤편에는 단 한 번의 헛디딤으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끔찍한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몽골의 심장부에 촘촘히 밝힌 한국 편의점의 네온 사인이 밝아질수록 국경 너머의 도살인 두 마리 거대한 늑대의 시선은 더욱 차갑고 매섭게 번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세계 질서를 쥐고 흔드는 이 두 제국이 자신들의 턱 밑에서 벌어지는 이 기묘한 영토의 변화를 그저 무심하게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제정치의 냉혹한 본질을 철저히 오판하는 것입니다. 사실 몽골의 엘리트들은 누구보다 이 끔찍한 현실의 무게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게 기꺼이 내어준 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와 일상생활, 그리고 도시 인프라라는 비교적 부드러운 영역에 철저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몽골의 도심거리에 한글 간판이 넘쳐나고 한국식 아파트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라도 몽골의 것이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굵직하고 치명적인 핏줄은 여전히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소나기에 단단히 쥐어져 있습니다. 몽골의 수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막대한 양의 광물은 매일같이 중국의 화물열차에 실려 국경을 넘어야만 국가의 재정이 돌아갑니다. 또한 몽골의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와 공장을 돌리는 거대한 발전소는 여전히 러시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름과 천연가스가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잔인합니다. 몽골은 결코 이 두 강대국의 늪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한국이라는 화려한 홀로그램을 국가의 전면에 띄워놓고 자신들의 목에 무겁게 걸려있는 사슬의 존재를 대중들의 시야에서 아주 잠시나마 가려놓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슬아슬하고 뼈를 깎는 외교적 고개입니다. 몽골은 자신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의 심기를 대놓고 거스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모스크바의 변덕스러운 에너지 안보 정책에 맞추어 언제든 납작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시스템을 뿌리내리게 하여 그들의 암묵적인 동화 위협을 묵묵히 방어해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미세한 균형점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한국과의 지나친 밀착이 두 강대국의 안보적 임계점을 불시에 건드리게 되는 순간 비극은 그 어떤 경고도 없이 소리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베이징이 불쾌함을 표출하며 국경의 세관을 며칠만 닫아버리거나 모스크바가 정치적 이유로 송유관의 밸브를 아주 조금만 잠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몽탄 신도시의 자랑인 따뜻한 온돌은 그 즉시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고 화려하게 불을 밝히던 편의점의 진열대는 순식간에 텅 비어버릴 것입니다. 자신들을 둘러싼 거인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그 거인들의 거대한 그림자를 밀어내기 위해 또 다른 강대국의 힘을 교묘하게 빌리는 이 처절한 생존의 춤사위. 몽골이라는 나라는 지금 자신들의 얇고 좁은 목숨줄을 부여잡고 수많은 날 부치들 사이에서 매일 밤 위태로운 스텝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거운 안보와 경제의 권력을 분리하고 가벼운 문화와 생존의 영역을 철저히 나누어 통치하는 극도로 정교한 다중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몽골 초원의 밤, 수도 울란바토르를 눈부시게 밝히는 수백 개의 한글 네온 사인은 어쩌면 거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작은 국가의 가장 화려하고 슬픈 생존의 불꽃일지도 모릅니다. 이 간절한 불꽃이 언제까지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을지 우리는 이제 숨을 죽인 채 이 거대한 지정학적 연극의 마지막 장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몽골의 거리를 다시 한번 차분히 되돌아보겠습니다. 편의점 진열대에 놓인 삼각김밥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어느새 고층 아파트 바닥을 덮이는 온돌 시스템을 지나 국가의 행정망인 주소체계를 거쳐 마침내 지하 깊은 곳에 묻힌 히토류와 강대국들의 숨막히는 지정학적 포위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이룩한 빛나는 상업적 성공기 같은 가벼운 무용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드리워진 21세기의 냉혹한 세계 지도 위에서 스스로의 주권과 고유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지켜내려는 한 작은 내륙 국가의 눈물겹고 위대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몽골의 척박한 땅 위에 화려하게 피어난 한국식 생활 인프라는 단순한 자본주의의 확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이고 우아한 형태의 저항입니다. 활과 창이 부딪히는 물리적인 전쟁의 시대는 지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와 경제의 핏줄을 장악하려는 강대국들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이 새로운 형태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문을 열어 타국의 시스템을 가장 깊숙한 안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묘하고 서늘한 몽골의 생존 투쟁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묵직한 기시감이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언제 질식할지 모른다는 짙은 공포를 느끼며 살아남아야 했던 그 고단한 역사적 숙명이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겪어온 우리 자신의 과거이자 현재의 모습과 무서울 정도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대륙의 끄트머리 좁은 반도에 갇혀 끊임없이 주변 열강들의 눈치를 살피고 살아남기 위해 기적 같은 경제 성장과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압도적인 문화적 매력을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했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의 한가운데 갇혀 자신들을 조용히 삼키려는 두 명의 거인에 맞서기 위해 그 한국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경제력과 문화의 힘을 통째로 빌려와 국가의 방어막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바로 몽골입니다. 두 나라는 전혀 다른 지리적 환경과 기후 속에 놓여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압도적인 강대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부드러운 힘으로 자신들의 영토와 주권을 지켜내야만 하는 똑같이 슬프고도 치열한 운명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몽골에 거친 초원 위에 지어 올린 수많은 인프라와 문화의 흔적들은 그러므로 그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물건을 파는 평범한 상점의 진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이라는 험난하고 외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두 국가가 서로의 깊은 상처와 내밀한 두려움을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무언의 연대를 맺고 있는 치열한 지정학적 동지애의 증명일지도 모릅니다. 몽골은 한국의 부드럽고 세련된 힘을 빌려 국가의 일상을 강대국으로부터 지켜내고 한국은 몽골의 단단하고 풍부한 자원을 빌려 국가의 미래를 자원 무기화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냅니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낭만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변덕스럽게 흘러갑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완벽해 보이는 생존 전략이라도 영원한 평화와 승리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몽골의 심장부에 굳건히 세워진 이 부드럽고 유연한 문화의 방패는 과연 이웃한 거대 강대국들이 언제든 빼어들 수 있는 차갑고 예리한 강철의 검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한국의 편의점과 아파트가 몽골의 밤거리에 만들어낸 이 평화롭고 화려한 일상의 환상이 국경선 너머에서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진짜 지정학적 위기의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무겁고도 거대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끝없이 광활한 몽골 초원 위를 맴도는 차가운 바람만이 두 국가가 얽혀있는 그 서늘한 미래의 향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